해보고 난 뒤 그 다음에 포기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익은 안 날 수는 없다. 아, 무조건 나죠. 현재 한 달 수익이 어떻게 되세요?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 4천만 원 정도. 못 벌 때는 1,000만 원 버시는데 네. 잘 벌 때는 한 달에 3, 4천만 원까지 버신다고요? 네네. 처음부터 그렇게 버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1급으로 5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한 달에 한 150 벌었었죠. 19살 때부터 일했어요, 저는. 대학 가기 전에 네. 일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본 다음날 취직해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 등록금 벌려고 백화점에서 거의 하루 아침 10시부터 뭐 8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일을 계속 했었어요. 아, 하루 종일하는데 이제 5만 원 벌면서 일을 네. 했었다고요? 그렇게 30일을 하루도 안 쉬고 일해서 한 달에 150만 원. 아, 그럼 그 150만 원의 월급에다가 밥값도 같이 포함이 안 아니죠. 밥값은 저희가 내는 거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결국엔 150도 아닌 거네요. 그죠. 저 그 1급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죠. 밥값 나가니까. 네, 맞아요. 아니, 그러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한 29살 때까지는 옷 벌면서 살았다가 유통회사에서 물건 파는 것들을 했었거든요. 블로그에서 공동구매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받던 월급이 그 당시 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200만 원 월급보다 제 블로그에서 인센티브로 받는 판매 수수료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 비전이 있고 이런 어떤 SNS의 영향력이 결국에는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과감하게 창업을 결심했어요. 아, 그러면 그때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였어요? 공동구매를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유통회사라서 뭐 물건 이렇게 저렴한 가격을 가져오면은 그거를 뭐 소셜 커머스, 뭐 카페, 공동구매 이런 데다 이제 판매를 대행해주는 그런 업무를 했던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유명하신 분들이 인스타나 블로그에 아, 이거 공동구매요 하면 사람들이 막 댓글 달아가지고 구매하는 그런 형태. 네, 지금은 뭐 인스타그램이 있지만 그때는 그것도 없을 때고 네, 10년 전이니까 10년도 더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카페 그런 데가 좀 많이 됐었죠. 그럼 다니던 회사에서 사장님이 월급 말고 그 개인 블로그에 공동구매 했던 것도 그냥 돈을 줬어요? 네, 그거를 이제 거의 보너스 트랙처럼 우리가 물건이 많이 팔리면 더 좋은 거니까 요즘 블로그가 대세라고 하니까 네 블로그에 올려서 거기서 나오는 판매 수익은 너 다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포스팅을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그 첫 게시물부터 돈이 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과가 나면서 거기에 있는 돈이 제가 받던 월급보다 더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투잡이 거의 본잡이 됐죠. 아, 그러면 그 월급은 200이었는데 그 공동구매로 이제 받았던 그 인센티브는 얼마였어요? 그것도 200이 넘었었어요. 와, 근데 그거는 하루 만에 거의 200 본 거 아니에요? 하루 만에는 아니고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볼 때. 포스팅은 계속 올렸던 거예요? 한 번 올린 게 아니라? 아니요. 포스팅은 뭐 개수로 따지면은 10개도 안 되죠. 한 5개 정도? 한 달 내내 쇠가 빠지게 일해도 월급 200인데 네. 포스팅만 5개 정도 올려가지고 공동구매만 해도 200이니까 네, 맞아요. 아, 차라리 이럴 거면 회사 나가가지고 창업하는 게 더 낫겠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니시거나 알바를 하시거나 뭐 재택으로 뭔가 살아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갑자기 뭐 창업하면 리스크 너무 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두려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정성을 보장받는 시기까지는 직장을 유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직장에서 그 회사가 사라졌어요. 회사가 망한 거죠. 그러면서 회사가 없어지면서 저한테 유통 권한을 다 가져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바로 그냥 그 회사를 이어서 창업을 하게 됐어요. 감정적으로 그냥 돈 부업으로 번다고 해서 퇴사한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회사는 왜 망한 거예요? 회사가 그냥 그 일을 그만하시겠다고. 직원이 둘밖에 없었어요. 저랑 대표님하고. 거의 무스펙이다 보니까 딴 데 갈 그게 안 되고 월급 한 200 주면서 엄청 일 시켰지만 네. 회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큰 기회였던 거네요. 정말 큰 기회였어요. 그때 그렇게 저한테 뭐 블로그에 대해서 입문시켜주거나 이렇게 너가 혼자 한번 해봐라는 어떤 기회를 주지 않고 제가 만약에 시키는 일만 했다면 지금처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용돈벌이라고 생각하고 제 인센티브의 돈맛을 보고 온 다음에 이거 재밌네, 괜찮네, 돈이 되네 하면서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성과로 이어졌고 그 성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것도 팔아봐 저것도 팔아봐 하면서 계속 제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사업화 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책도 쓰게 됐거든요. 아, 그럼 초보자분들이 세인님이 하셨던 방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사실 그때보다 시스템이 더 좋아졌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실제로 현물이 있어서 물건을 파는 일들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뭐 쿠팡 파트너스라든지 뭐 제휴 마케팅이라든지 다양한 툴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랑 플랫폼의 영향력이랑 연결을 짓다 보면은 그게 결국에는 수익화 될 수 있는 그런 수익 전환이 된다고 봐요. 초보자분들께서 처음에 이제 막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려고 해요. 그럼 가장 처음에는 뭘 해야 돼요? 가장 처음에는 우선은 내가 어떤 주제로 SNS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럼
SNS 많잖아요. 그럼 초보자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저는 사실 제가 블로그로 했었기 때문에 저는 블로그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초보자들이 물론 운영하는 거에 에너지 소비는 되게 큰데 오랫동안 조금 끌고 가다 보면은 좀 안정화되는 게 되게 빠르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길게 보면은 남는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뭐 되게 옛날에 써놓은 몇 년 전에 써놓은 포스팅도 지금도 계속 유지율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기본 방문자 수를 유지해주면서 제 영향력의 크기를 계속 키워주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SNS 매체 같은 경우는 뭐 휘발성이 빠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피로도가 크잖아요. 근데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해놨던 것들이 계속 유지를 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만 잘 전략을 짠다 그러면 되게 오랫동안 장기적인 전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초보자분들이 현실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이제 막 하게 되면 돈을 사실 초보자분들이 막 갑자기 엄청 많이 버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얼마 정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진짜 현실적으로 말하면 3개월 정도 꾸준히 하고 나니까 월에 이제 한 10만 원 이상 버는 소득이 만들어지고 돈으로 보면 약간 그 정도 소득이 만들어지는 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물건 협찬이나 서비스 협찬도 사실 돈으로 환산되잖아요. 예를 들면 미용실 한번 가는데 20 얼마 이런데 그럼 머리 하는 것도 다 공짜고 뭐 물건 뭐 음식이라든지 뭐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짜니까 그런 걸로 따진다면 한 월에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완전 생초보분이 3개월을 성실하게 했을 때 50에서 70 정도까지는 현물까지 포함해서는 가능하다. 네,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이 그렇게 성과를 봤거든요. 그럼 조금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조금 더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무제한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어쨌든 소득을 냈던 가장 큰 월에 벌었던 금액이 한 1억 한 3천에서 5천 정도 됐었거든요. 아, 월 맥시멈 금액이 1억 3천까지 갔다? 네, 그러니까 통장에 찍힌 딱 그 잔고가 한 1억 3천 정도를 갔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됐던 것들도 결국 블로그를 열심히 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제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이러닝 컨텐츠로 개발을 했고 그 이러닝 컨텐츠 플랫폼에서 그게 이제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수강생이 한 번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됐고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1억이 넘는 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게 됐거든요. 지금 초보자분들께서 블로그부터 개설하면 되는 거예요? 아예 진짜 생초보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시 블로그를 시작한다면 저는 전략을 확실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략이 뭐죠? 그 전략이 아까 말씀드린 카테고리에 집중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차량을 가지고 리뷰를 한다 그러면 차만 죽어라 파는 거예요. IT면 또 IT만 죽어라 파는 거예요. 뭐 패션이나 뷰티면 또 그쪽만 죽어라 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가지 카테고리에서 엄청나게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 콘텐츠의 어떤 상위 노출의 점유율이 높아지다 보면은 그 카테고리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그 광고비의 흐름 같은 게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 카테고리에 대한 영향력이.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못했었어요. 저는 사실 잡블로그로 운영해서 여기까지 온 거는 좀 기적 같은 일이고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큰 인플루언서가 되신 분들을 보면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완벽히 집중해서 그 분야에 탑이 되는 것들이 가장 쉬웠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블로그라고 하면 네이버 블로그인 거예요? 네,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했었고요. 사실 어떤 블로그를 하든 그거는 자기랑 맞는 거랑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플랫폼이든 그 플랫폼에서의 탑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네이버 블로그라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그럼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해가지고 포스팅을 어떤 식으로 올려야지 탑이 되는 거예요? 우선은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키워드? 네. 왜냐면 어떤 키워드를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를 우선 아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내가 공예를 한다? 공예를 하는데 그 공예를 하는 분이 키워드 검색을 해보면은 공예에 관련된 키워드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 키워드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거를 고객들이 검색하는 단어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10명밖에 안 보는 키워드를 백날 해봤자 그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수를 체크하고 내가 상위 노출 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체크해가면서 계속 키워드를 그 카테고리 안에서 땅땅 먹게 하듯이 네, 계속 이렇게 누적시켜서 그 결과를 계속 이제 상향시켜 가는 거죠. 아, 그 카테고리를 선택했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키워드의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 맞아요. 키워드를 그러면 이제 노출량이 많은 거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네이버 키워드 도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광고라고 들어가면 거기에 키워드 도구라고 있는데 그 키워드 도구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카테고리에 중심되는 단어를 한 5개 정도를 한번 써보고 검색을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쭉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모바일이 요즘은 많이 보니까 이제 PC보다는 모바일 조회수가 높으니까 모바일 조회수 오름차순 내림차순 순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렬을 한 상태에서 키워드의 조회수가 처음에는 뭐 1000뷰에서 3000뷰 정도의 낮은 키워드로 시작해서 점점 상위 노출되는 어떤 정도로 확인하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럼 포스팅을 쓰는 빈도는 얼마나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포스팅의 빈도는 많은 분들이 뭐 1일 1포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블로그에서의 어떤 활동성 지수에 대해서
대해서 당연히 점수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글의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글 퀄리티를 유지하고 그게 상단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쓴다면 글 개수가 초반에는 물론 지수를 어느 정도 만들려면 좀 필요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지수가 올라갔을 때는 글을 매번 쓴다고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퀄리티의 글을 오래 머물게 하는 게 더 전략일 수 있어서 그 글 개수는 사실 자기의 블로그의 어떤 영향력과 자기가 운영해온 연차 그리고 글의 퀄리티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글의 퀄리티를 높이려면 어떤 걸 쓰면 돼요? 저는 좀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선은 블로그도 어쨌든 사람들이 읽는 거잖아요. 읽는 매체고 글 중심의 매체이기 때문에 우선은 글을 쓰실 때 좀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좀 문맥에 맞지 않거나 약간 말하다가 이제 걸리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글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술술술술 소리내서 잘 읽힌다는 거는 잘 읽을 수 있는 글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사진과 글 같은 배열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으실 때 뭐 포커스 나가지 않게 그리고 너무 이제 밝거나 너무 어둡지 않은 사진들로 잘 채워주시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요즘 뭐 모바일로 찍거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전혀 지장 없이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뭐 굳이 DSLR 이런 걸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사진의 어떤 퀄리티를 맞춰주고 또 중간중간에 어떤 몰입도라든지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종종 GIF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맛집 포스팅을 한다 그러면은 찌개를 먹는다 그러면 찌개를 GIF로 찍으면 뽀글뽀글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다가 뭔가 약간 성의 있는 포스팅의 느낌 그리고 좀 더 현실감 있는 느낌 같은 것들 때문에 여기 블로그는 좀 볼만하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작은 전략이지만 그런 GIF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콘텐츠를 좀 주목도 높게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GIF는 이제 움직이는 이미지잖아요. 네네. 휴대폰으로 초보자분들이 GIF 만들 수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앱에서도 GIF를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네이버 포토 업로드를 이용하시면 거기에 바로 사진을 선택하기 전에 위에 GIF라고 메뉴가 있거든요. 그거 누르고서 사진을 선택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스마트폰 앱 중에 뭐 GIF 메이커, GIF 토스터 뭐 이런 식으로 이름 검색하시면 GIF를 만드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거 공짜예요, 그거? 다 무료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은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GIF로 변환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짤 영상 같은 건데 짧은 영상인데 동영상으로 플레이해서는 플레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니까 동영상으로 올리기에는 조금 짧다 싶은 거는 차라리 동영상을 GIF로 변환해서 올릴 때 훨씬 더 사람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도 꼭 포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려주시면 동영상이라는 탭에 별도로 또 노출이 돼요. 한 번의 글로 다중 노출을 시켜가지고 한 번의 글로 1타 쌍피, 뭐 1타 다피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의 글로 뷰 탭에도 뜨고 이미지 탭에도 뜨고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 탭에도 뜨고 또 지도 같은 거 삽입하면 지도 탭에도 뜨고 뭐 글감 같은 걸로 책 같은 거 삽입하면 책 리뷰에도 뜨고 이런 식으로 여러 곳에 다중 노출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글을 쓴다면 한 번의 글이 되게 많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잠깐 정리하면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서 키워드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키워드가 많이 조회가 되는지 보고 너무 큰 키워드 말고 적당히 괜찮은 키워드 지정해가지고 제목에다가 넣고 그리고 포스팅은 이제 사진과 글 배열로 하되 GIF도 좀 넣어주고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휴대폰으로 동영상까지 찍어가지고 동영상도 첨부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 포스팅을 이용해서 굉장히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글의 폰트나 뭐 간격 이런 것도 뭐 중요하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가독성적인 부분들인데 사실 가독성이라는 부분은 개인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쁜 글씨를 써도 가독성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것 중에 좀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글 그 줄 간격. 저는 그래서 줄 간격을 보통 그게 스마트 에디터 1 같은 경우는 줄 간격이 210 정도가 최대로 설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직접 값을 입력하면은 이제 더 넓힐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210에서 250 정도 사이로 줄 간격을 넓혀요. 그래서 되게 가독성 높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에디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PC에서 글을 쓰다 보면은 모바일로 볼 때는 이제 줄이 끊겨가지고 여기서 한 칸 읽고 또 다음 줄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설프게 끊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PC에서 글을 쓰실 때는 스마트 에디터 1에서 보면 어떤 버튼을 누르면은 PC 버전, 뭐 타블렛 버전, 스마트폰 버전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끊기지 않는 형태로 글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 글을 맞춰 쓰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양질의 포스팅을 올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한 몇 개월이 지나면 최소한의 돈 벌 수 있는 영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애드포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애드포스트는 아시다시피 뭐 치킨값 정도 버는 정도라고 할 수
수 있는데 에드포스트 같은 걸 우선은 기본적으로 승인 날려면 적어도 글이 한 100개 정도는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그건 개인차가 있겠죠. 근데 에드포스트를 그래도 어느 정도 누적된 시간 동안은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 블로그 시작하시는 분께는 1일 1포를 100일간 목표 달성 위젯 같은 걸 달아가지고 100일 동안 매일 글쓰기를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블로그 글 쓰는 훈련도 시키고 습관도 만들고 그리고 글의 어떤 기본적인 활동성 지수까지 만들어서 이제 이웃을 기본적으로 조금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에드포스트도 도전하고 제휴 마케팅도 도전하고 이렇게 좀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신 분들이 다른 쪽에서도 성과를 더 빨리 내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에너지를 투입하시는 게 좀 추천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안정지수가 올라와서 상위 노출도 잘 되고 포스팅의 유지율도 좀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글의 횟수를 조금 더 줄이시되 글의 퀄리티를 좀 더 높여가지고 그렇게 가시는 것도 저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근 후에 어쨌든 좀 힘들더라도 1일 1포스팅으로 처음에는 100일간은 최대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정말 힘들고 지쳐서 그냥 잠깐 누워있고 싶어도 한 번에 일단 써놓고 나서 누워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럼 너무 좋죠. 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100일 했어요. 100일 네. 해가지고 최소한 에드포스트를 할 수 있는 네, 정도까지 올려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휴 마케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쓰고 있는 건 템핑이거든요. 그러니까 템핑 같은 경우는 저는 책 리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책의 리뷰를 쓰고 난 다음에 그 책에 대한 소개, 구매 가능한 링크를 넣을 때 네이버 책 리뷰 이런 거 넣는 게 아니라 템핑에서 준 저만의 고유한 제휴 마케팅 링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제가 쓴 책 리뷰를 딱 보고 저 책 마음에 들어 저 책 읽고 싶어 하면 그 링크를 클릭하고 사신 분들의 3.5%인가? 그 정도를 저한테 이제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툴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쿠팡 파트너스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사업을 크게 벌리지 않더라도 아무 재고의 그런 위험 부담 없이 그리고 내가 아무런 경험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쿠팡 파트너스를 블로그를 세컨 블로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컨 블로그에다가 쿠팡 파트너스의 그 상품 소개서만 딱 올려놓고 그 링크를 판매 링크로 해서 제 원래 본래 블로그에는 정말 성실하게 정상적인 리뷰를 다 쓰고 그 밑에다가 그 블로그 링크를 걸어줘요. 그리고 그 블로그 링크에 가면 쿠팡 파트너스랑 연결된 링크가 있고 그래서 그 블로그는 저품질을 먹어도 블라인드를 당해도 상관없는 그런 형태로 연결 지어가지고 그 영향력을 배분해서 네, 그렇게 또 쓰고 있거든요. 아니 결국에는 그 쿠팡 파트너스에다가 내가 직접 링크를 걸어버리면 내가 열심히 키운 블로그가 저품질 걸릴 수 있으니 세컨 블로그 만들어서 걔를 저품질로 만들어버리고 대신에 그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링크를 나한테 달아가지고 네. 한번 껐네요 이게. 네 껐어요. 그러면 이제 일거양득 될 것 같고 네네. 그 템핑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그냥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고 뭐 이메일 주소랑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 회원가입 되고요.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그냥 소셜 커머스 같은 것들도 네네. 되게 많이 있고 뭐 서점 리뷰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네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여행 관련된 뭐 호텔 관련된 뭐 이런 호텔스 컴바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되게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의 공간을 제휴하는 거죠. 쉐어하는 구조죠. 그래서 내 블로그 공간을 대신 빌려주는 대신 여기에서 소개해준 사람의 소개비를 줄게 라는 형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일의 어떤 이제 고통스러운 어떤 이제 포스트 1일 1포가 끝나고 나서 네. 에드포스트 달고 캠핑 달고 쿠팡 파트너스도 이제 꼬아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단 다음에 또 열심히 또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상태까지 왔을 때 초보자분들의 수익이 한 달에 어느 정도 이제 되고 있을까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사실 뭐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는 뭐 그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고 많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궁무진하죠. 평균적으로 못 보는 분들이 한 50에서 70인 거잖아요. 그쵸. 잘된 성공 사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성과로 본다면 어제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코어 컨텐츠 하나를 정하고 그 분야의 카테고리에 집중적으로 해라 라고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액적인 성과보다는 커리어적인 성과가 엄청 컸어요. 예를 들면 이제 환경 관련된 뭐 기자단이라든지 정부 사업이라든지 어떤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곳에 전부 다 합격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포트폴리오적인 커리어를 되게 많이 향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어떤 목표한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돈으로 돌아오는 일도 있고 또는 커리어적으로도 환원될 수 있고 또는 자기가 강사로서 비전을 가지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이 노하우를 누구한테 전해주는 강의로서의 컨설팅 수익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개인차가 너무 크고 편차가 있지만 내가 하는 만큼 사실은 성과를 볼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환원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블로그 미디어를 소유하고 잘 운영하고 있으면 당장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는 거고 조금 더 이제 내가 커리어에 집중해가지고 커리어가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얘를 좀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거고 네. 여기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돈으로 바로 바꿨을 때는 뭐 최소 50에서 70, 뭐 많으면 뭐 몇백 정도도 한 달에 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인플루언서로 가는 사람과 그냥 조금 운영하다가 이제 블로그 때려치는 분의 어떤 갈림길인데 네. 그 인플루언서까지 가려면 카테고리에서 탑으로 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단계를 레벨업 하려면요. 네. 그 분야의 분들과 콜라보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내가 한낱 그냥 혼자서 하는 개인 블로거로서 예를 들어 그냥 뷰티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개인 활동을 하는 뷰티 블로거가 벌 수 있는 수익의 그 한계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뷰티 블로거들이 모여있는 어떤 커뮤니티나 집단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또 탑이 돼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네임밸류가 확 올라가고 그걸 주최한 어떤 기업이나 기관에서 그 사람을 다시 서포트해서 그 사람을 다시 더 띄워서 네. 자기네 브랜드 홍보나 뭔가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람들을 성장시키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에서 뷰스타라고 해가지고 뷰티 블로거들 선정해가지고 그 친구들 막 키워가지고 메인에 계속 올려주고 그리고 뭐 네이버에서 주최하는 강의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데 다 끌고 가고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제 주변에 있거든요. 네, 제 대학교 후배가 연극영화과 나왔는데 그 친구가 명동에서 화장품 파는 알바하다가 5년 정도 알바를 해서 뷰티 지식이 많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쪽을 좋아하니까 블로그를 재밌게 하다가 뷰스타 뽑혀가지고 지금은 거의 손가락에 꼽히는 뷰티 크리에이터가 됐어요. 일반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전문성도 없고 콜라보 같은 인맥은 나 없다.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콜라보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거 공모전 같은데 요즘 보면은 어떤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플랫폼마다 그 크리에이터를 키우기 위한 어떤 온오프라인의 그런 행사들을 되게 많이 해요. 콘테스트 같은 거. 네, 그런데 직접 참여를 해서 좀 약간 공격적으로 자기가 그 분야에 진출하려고 노력하면 좋죠. 그래서 실제로 뭐 키즈 크리에이터도 보면은 유명한 키즈 크리에이터들이 다 모여서 계속 뭐 콘서트도 하고 뮤지컬도 만들고 막 다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리그가 있기 때문에 그 광고주들도 기왕에 쓸 거면 이 사람을 써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추천해주고 이 사람을 추천해주고 하면서 계속 같이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성장이 더 빠를 수밖에 없고 네. 혼자 가는 거랑 속도가 너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어쨌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블로그 정도까지는 키워놓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콜라보를 통해서 영향력을 네. 확대시켜야 된다. 맞아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웃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웃 같은 거는 내가 노가다로 계속 신청해가지고 이제 모아야 돼요? 아니면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거든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 투잡됩니다라는 책을 썼을 때는 서로 이웃 신청 열심히 하라고 책에 썼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예 이웃 신청을 막아놓고 있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초반에는 정말 소통할 이웃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재미를 못 느껴요. 블로그 하는 재미를 못 느끼니까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이제 신청하는 게 좋지만 나중에는 그 내가 키우려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관련된 팬덤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전에 모아놨던 그냥 소소한 이웃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T를 한다 그러면 IT 덕후들만 이웃으로 막 맺는 거죠. 그 카테고리에 관련 있는 분들만 이웃으로 하는 게 내 블로그 점수에도 훨씬 도움되고 네, 훨씬 지수에도 도움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뭐 지수에 도움된다라고 명확하게 나온 근거는 없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카테고리의 점유율과 카테고리 안에서의 인지도거든요. 그러니까 IT를 좋아하는 사람들 안에서 내 블로그로 와서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한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카테고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계속적으로 인맥을 맺어가고 그쪽에 관심도 있는 사람들을 팬덤으로 만들어가는 게 훨씬 빨리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캠핑이나 쿠팡 파트너스도 사실은 엄청 큰 목돈은 아니고 네. 그냥 뭐 에드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냥 네.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푼돈을 네, 여러 가지로 잔돈을 해서 모아서. 네. 그냥 알바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버는 정도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크게 벌려면 이 기업들로부터 클라이언트로부터 그쵸. 큰 광고들을 받아가지고 네. 결국에 돌려야지 네. 목돈이 들어온다. 맞아요. 그래서 약간 판을 계속 키워 나가는 거죠. 근데 판을 키워 나가려면 어쨌든 그 분야를 떠올릴 때 나라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 대표성을 지녀야 되는데 그 대표성을 가지기까지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카테고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경쟁자로 보면 절대 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의 크기를 같이 키워나가는 조력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은 갈 수 있는 한계점이 되게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가려면 내 카테고리 안에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과 협력하고 조력해서 같이 이 시장을 키워서 그 판을 더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모수를 더 키워서 더 크게 나눠 먹는 구조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그림도 그려주셨으니까 또 이런 또 사소한 질문도 올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이제 포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한 50개 정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더 이상 쓸 게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또 포스팅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묻는단 말이에요. 글감 찾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키워드 도구를 볼 때 글감에 대한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떠오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책에 대한 리뷰를 쓰려고 했어요. 근데 책이라고 해도
너무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제가 거기다가 책, 뭐 베스트셀러 이런 식으로 그냥 몇 가지 내가 생각나는 대표 키워드만 적어보면 거기에 그 키워드에 관련된 유사 키워드를 되게 많이 추천을 해줘요. 그럼 거기 안에 어린이 추천 도서라든지 뭐 30, 40대 직장인 필독서라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키워드의 군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조금 더 떠오르기도 하고요. 내가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도서 분야다 그러면 책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책에 대한 주제를 어떻게 제목을 카피라이팅을 뽑아냈고 어떤 책들이 요즘 리뷰로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한번 쭉 그 카테고리의 서적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카테고리 안에서의 어떤 인기 있는 글들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 걸로 계속 적용시켜 나가면서 글감을 계속 탐구해 나가시면은 쓸 게 없어서 못 쓰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게을러서 덜 쓸 수는 있지만 카테고리를 내가 찾지를 못하겠다. 그러면 카테고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때는 제일 명확한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곳에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가 또는 과거에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어디에 썼는가 쓰고 있거나 썼던가 그 썼다는 말은 내가 그쪽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가장 많다는 거고 쓰고 있다는 거는 현재 관심사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니까 그걸 컨텐츠로 만들면은 훨씬 더 이제 빠르지 않을까. 영향력을 키워가지고 돈을 이제 버는데 어쨌든 네이버 블로그가 굉장히 돈이 안 들고 저렴한 투자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블로그로 영향력을 키우면 좋은데 영향력을 키워가지고 돈을 벌려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꼭 이것만큼은 조언을 해줘야겠다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카테고리의 강자가 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목표한 분야가 있으면 그 목표에 대해서 좀 뾰족한 목표를 좀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약속을 좀 하고 집중해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적어도 100개는 한번 포스팅 해보겠다라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반드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기고 그게 결국에는 돈으로 전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가는 거 중요하고 또 된다고 확신하고 믿고 가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리면 요리, 먹방이면 먹방 또 많잖아요. IT도 있고 그쵸. 뷰티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을 텐데 그걸 하나 정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100개는 일단 올려보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안 돼도 안 되는 거지만 그쵸. 근데 그 전에 만약에 혼자서 판단하고 그냥 포기하면은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해도 100번의 포스팅은 한 가지 분야로 집중해서 해보고 난 뒤 그 다음에 포기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결국에는 올리고 나면 수익은 안 낼 수는 없다. 무조건 나죠. 단돈 몇 분이라도 어쨌든 수익은 안 낼 수는 없다. 그죠. 요만한 돈이든 뭐 체험 단위든 리뷰 단위든 무조건 되죠. 결국에는 이게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 처음에 작은 수익이라도 그 만드는 것까지는 나와의 싸움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너무 체험단 당첨이 많이 돼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지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당첨 기회는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자기가 도전한 만큼 얻어가는 성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영향력을 만들어가지고 단돈 몇만 원 버는 것까지는 진짜 힘든 건데 이거를 부풀려서 키워가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겠네요. 그쵸. 오늘 이렇게 너무 유익한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님들도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에 들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